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경복궁의 주요 장각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정전, 편전, 침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경복궁을 들어가시기 때 보이는 게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은 처음에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문 또는 오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문은 우리가 요즘 쓰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런 이름인 정문이 아니고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궁궐에서 어떤 정치가 행해지고 어떤 그 교서가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 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른 게 나가고 바르게 이제 또 들어오고 하는 의미로 해서 정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종 때 이제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화문이라는 것은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비친다. 아주 그냥 멋진 그 말이죠. 그런 말로서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빛으로 표현되는 왕의 덕이 널리 퍼지라 이런 의미로 이제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이제 소실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졌다가 이 고종 때 시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 앞에 이제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선로를 부설하면서 그 선로가 경복궁의 오른쪽에 있는 서십자각에 통이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확장하면서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이제 철거가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그거는 복구가 돼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동십자각은 지금도 남아 있죠. 근데 그거는 다시 또 조선 박람회인가요? 그거를 열면서 그 도로를 더 넓게 확장하면서 그 십자각만 남겨둔 채로 도로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십자각만 달랑 한가운데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십자각은 철거되고 동십자각은 이제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 광화문은 6.25 전쟁 때 또 폭격을 맞아가지고 물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1968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이죠. 이 광화문을 원형대로 짓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짓는 거죠. 그 당시 산업화 시대에서 콘크리트로 그런 이 문화재를 복구한다는 건 아주 놀라운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더 강했나 봐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완전히 광화문을 만들고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서야 2006년인가요? 다시 복구를 하려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헐고 새로 지었던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화문인 것이죠. 지금의 광화문은 이제 원형 그대로 이제 목재로 짓고 기와로 해서 다 지어졌던 게 이제 광화문인 것이죠. 저 모습은 예전에 광화문을 그대로 원형을 좀 복원해서 지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거는 제가 서울역사박물관 앞 마당에서 찍은 건데요. 그 마당에 이 처마 부분하고 이렇게 공포가 달려 있는 부분들을 콘크리트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나무가 아닌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상태인 거죠. 그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복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재를 생각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었던 거겠죠. 요즘 같아서는 만약에 숭례문을 지난번에 불탔는데 저렇게 했다거나 할 생각도 안 하지만 아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광화문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광화문에서는 또 이제 인정과 파루를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인정은 뭐냐면 통행금지 때 울리는 종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에 해지가 지면은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서 종을 28번을 쳤대요. 그래서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을 때쯤 북을 33번 쳐가지고 다시 통행금지가 해지되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8번, 33번 뭐 이런 거는 하늘의 별자리가 28수고 또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3천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어쨌든 생명을 깨우고 또 다시 또 이제 나중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편안하게 하는 그런 또 의미가 또 있나 보죠. 그래서 인정과 파루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사대문 성문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종 때에는 대사헌 이혼이라는 사람이 통행금지를 어겨가지고 이 대사헌 직책을 파직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대사헌이라고 하면은 관리들 감찰하는 엄청 높은 관료인 거죠. 그런데 이 순찰자한테 잡혔어요. 순찰자 잡혔는데 거기서 서로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순찰자한테 잡혀가지고 그 이야기가 태종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봐주려고 했는데 대사헌 의원이 자기한테 내려지는 어떤 그런 그것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결정되면 내가 다시 권례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자숙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파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사원에서 그래서 통행금지를 한 번 어긴 거로 인해 가지고 파직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엄정하게 법비 집행이 됐었고요. 아까도 전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태종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융통성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력했던 그 왕이었나 봅니다. 자, 인정과 파루에서 또 얽힌 그 대사헌 이효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정전이라고 가장 으뜸되는 그 집이에요. 거기에는 왕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정치를 펼치는 그런 집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고 또 의례도 하고 또 갖가지 많은 행사를 치르고 과거 시험도 보고 연회도 베풀고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들을 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정전의 그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는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하의 일을 하는 데서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패하게 된다.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게을르지 않게 나라를 펼치는 게 하는 집이 바로 근정전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복궁에 가시면은 또 이 다른 궁궐과 다르게 근정전 앞에는 이렇게 월대들이 펼쳐 있고 난간들이 쫙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선 초기에 지어졌던 정전이 위험이 있고 뭔가 왕권을 상당히 더 높게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궁궐에 있는 정전과는 좀 다른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난간에는 사방의 그 신, 주작, 현무 또는 그 청룡, 백호 이런 사방 신을 있고 또 12지 신이 그 이제 둘레에 이렇게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위용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또 근정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근정전 앞에는 신하들이 이제 도열해서 자기 품계에 맞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이 이제 아주 널찍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은 저렇게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도열해서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조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종에 나아가다, 조종에 진출했다, 우리 조종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조종은 바로 이 관료들이 도열해서 조화도 하고 또 어떤 국가의 의례를 행하는 곳을 우리가 조종이란 말로 또 이제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근정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궁궐에 가서 보시면은 이 근정전 또는 뭐 경회루 또는 뭐 그 합자가 들어가고 각자가 들어가고 이러한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는 그 정각의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짓지만은 뒤에 글자는 다 집의 뜻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게 전, 당, 합, 각, 재현, 누정 이라는 그 8글자의 그 이 집을 의미하는 한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하면 가장 높은 집, 왕과 왕비, 대비 이런 왕실 가족들에서 높은 분들이 사는 집을 전자를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도 대웅전 이런 전, 그리고 공자님이 계신 곳도 전자가 들어가죠. 대성전인가요? 그렇게 아주 그 전자는 아무나 그 집을 짓고서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자를 붙입니다. 왕실의 가족들이나 또 어떤 업무를 보는 집들 이런 곳을 또 당자를 붙이죠. 그 다음에 전당 합, 각, 재헌, 누정, 그래서 정자 이름, 누각 이런 인들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궁궐에서 집들을 봤을 때 격식을 갖추고 높은 신분에 계신 분들이 사는 집, 전당, 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궁궐에 가서 현판만 봐도 대략 어떤 분들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 뭐 이런 말 있죠. 이 전하도 그 전자가 바로 저는 지금 전 앞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전하를 부르는 게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전 앞에 있다. 감히 이름을 부를 수는 없고 전 아래에 있습니다. 저 전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하가. 그러니까 그런 폐하는 섬돌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황제를 폐하라고 부르죠. 섬돌 돌 그 계단 한참 우리 자금성 가면은 계단이 엄청 답도에 길죠. 그 아래에 있다 폐하.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름들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요하는 사람들이 관료라고 그랬죠. 관리들. 그 관리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느냐? 1품부터 9품까지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면은 글을 쓰는 사람은 사라고 하고 정치에 나가는 사람은 대부라 하고, 그러니까 벼슬을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은 군자라 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조종에서 이 왼쪽에 서편에 왼쪽에 남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니까 남면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 동반을 문반이라고 하고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반이라고 한다. 그 두 반을 이르러 양반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양반은 저 조정에 도열했던 사람들, 1품부터 9품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반과 서반,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이제 조선이 이어지면서 이 조선의 지배층들을 이르게 된 말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가문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과거에 급제하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모두 양반이라게 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 조선 후기에 오면 너도 나도 양반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반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양반들에게 또 주어지는 특혜는 군역을 면제받는 거죠. 군역을 면제받게 되고 또 토지에서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의 토지들을 권문 세력들이 전부 장악했던 폐단을 막고자 과전법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그 토지를 주고서 거기에 수조권으로서 세금을 거두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반들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세습은 안 됐어요. 세습은 안 됐고 그런 수조권만 갖고 있었고 조선 중기에는 이제 녹봉을 지급받는 녹봉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양반들은 또 그러한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양반들이
계속해서 그 집안이 늘어나면서 몰락하는 양반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급제해서 그 가문이 계속 그 이어져야지만이 양반으로서의 지속되고 유지될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과거에 붙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몰락하는 양반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시골에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향반이라고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되고요. 또 지방에 또 계속 과거에 이제 시험도 안 치르고 지방에서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토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이제 남아있게 되고요. 또 완전히 몰락한 양반들, 그래서 보잘것 없어진 사람들 집안을 또 잔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만 양반의 그 유세 행세는 계속 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양반 지배사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조중에서 관직을 갖고 품기를 받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약 570여 년간 조선이 이어지면서 아주 많은 양반들이 생기게 된 거죠. 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외에 그의 가족들과 가문까지도 집안이 이제 그 신분 상승으로 되는 거니까 많은 그러니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제대로 상업 농업은로의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런 녹봉으로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 반드시 그 집안에서 나와서 급제를 해야지만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은 정치를 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근정전은 정전, 법전, 이 사정전은 편전. 왕께서 정치를 업무를 보시는 곳이에요. 국사를 논의하는 거죠. 신하들과 그런 곳을 편전이라고 하고 정치를 깊게 생각해서 해라.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도전이 또 지어진 그 이름입니다. 생각하면 슬기롭고 생각하지 않으면 슬기롭지 않다. 그러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국사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사정전입니다. 국사도 논의하고요. 또 경전을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국사에 대한 그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전은 국가에 대해서 집무실인 것이죠. 아까 근정전은 국가 의례를 행사를 하는 공간, 의식적인 행사를 하는 공간이라면 이거는 정말 신하들과 함께 편전해서 논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통치의 어떤 그 공간이었다고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종 때에 오례라고 해가지고 길례, 흉례, 기쁠 때 지내는 예, 흉내 안 좋았을 때 지내는 예, 그리고 군례, 군사적인 일로 지내는 예, 그리고 가례, 관원으로 이제 지내는 예, 그리고 빈례, 중국에 사신이 왔거나 어떤 외교사절이 왔거나 그런 그 손님이 왔을 때 지내는 이런 오례를 갖다가 세종 때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예를 갖추는데 그때 이 사정전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정전에서 왕께서 멸관을 갖춰 입으시고 갖춰 입고 사정전에서 나오셔서 근정전으로 나가서 의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례가 이제 행사가 마치면 다시 사정전에 돌아오셔서 그 면복을 벗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의례들을 정비했어서 사정전이 어떤 그런 공간으로 또 재탄생하게 했던 분이 또 세종입니다. 그래서 사정전은 그런 또 공간으로도 사용했다. 그래서 의례가 시작되는 장소이자 끝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 그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은 이제 그 연산간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경전을 읽는 강론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 경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사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왕께서 어떤 통치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그 학문
또는 유학에 대한 그런 그 공부 이런 것들이 경학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 연산관 이후에는 그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또 이 사정전입니다. 강령전을 잠깐 보기 전에 이제 이 사정전에서 또 이제 그 앞들에서 어떤 일이 좀 더 이루어졌는지 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정전은 이 세종에게 그 아주 그 사랑을 그 받았던 그리고 또 문종에게 또 아주 이렇게 이제 이쁨을 받았던 이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을 그 학자들을 이제 많은 이렇게 양성하고 배출했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단종을 이제 다시 복권시키는 그런 계략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모조리 이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정전 앞들에서 이제 세조가 친국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국을 하고 압술형 가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70여 명이 처형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또 모두 또 노비로 또 전락되고 했던 자리가 바로 이 또 사정전 또 이 앞들이기도 합니다. 자, 강령전입니다. 이 강령전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두 정각은 외전에 있던 것이고 강령전은 이제 내전에서 있는 정각입니다. 이 강령은 또 앞에 두 글자는 정도전이 또 이 정각을 지었는데 이 강령은 오복 중에 하나예요. 장수하라고 수, 또 복을 큰 복을 받으시라는 복, 그리고 강령,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정신도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한 걸, 안녕을 이제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명, 제명에 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유호독, 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것이 오복이라고 했대요. 그 중에서 강령을 이제 들었던 건 강령하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평안하면 다 오복을 향유하는 거다. 그래서 강령이란 이름으로 강령전에 지었습니다. 왕의 이제 침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령전이 이제 임진왜란때 당연히 불탔고 고종 때 다시 중건에서 세워지고 그 강령전이 일제강점기 때 1917년에 창덕궁의 희정당이 불탑니다. 그래서 이 강령전을 다시 희정당을 짓기 위해서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을 헐어다가 창덕궁에 희정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강령전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고종 때 지어진 강령전은 창덕궁의 희정당으로 지었다. 그래서 창덕궁에 가셔서 희정당을 놓으면 그게 예전 이제 강령전이 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강령전에서는 왕의 침전이고 왕께서 이제 왕실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연회도 갖추시고 또 어떤 좀 아까 말했던 편전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의례가 좀 덜한 경악도 하지 않고 어떤 왕실의 가족들이나 좀 편하게 정사를 받던 곳이기도 한 것이죠. 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잠만 자는 그런 공간은 아닌 거죠. 이제 강령전에서 또 어떤 또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었냐면은 조선의 8번째 임금이 예종이에요. 예종의 아버지는 세조인 거예요. 세조는 첫 번째 아들은 의경세자라고 있는데 그 의경세자가 20살 때 요절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종이에요. 그 당시는 해양대군이에요. 해양대군, 그러니까 의경세자와 해양대군이 있는데 의경세자가 일찍 죽게 되니까 해양대군이 세조 왕 다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예종이 제위된 지 한 1년 만에 1년도 안 됐나요? 죽게 돼요. 그런데 예종의 또 아들이 제한대군이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4살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죠? 너무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해양대군이 죽게 되니까
그 당시에 세조의 비 대비가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왕후의 그가 이제 또 예종이 자기 아들인 예종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의경수사도 죽었죠. 자기 아들이. 그리고 또 예종 해양대군도 이제 죽게 됐죠. 그러니까 신하들과 모여가지고 그 다음 왕위를 논의했던 자리가 또 이 강령전인 거예요. 의경수사가 요절하고 해양대군이 왕이 됐던 이유는 해양대군이 장인이 한명회가 장인이에요. 당시 기후정난을 일으켰던 세조와 한명회 그리고 뭐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최정점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조가 돌아가셨으니 이 정의왕후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이 너무너무 취하겠죠. 그러니까 한명회라는 장인을 이미 있었던 해양대군을 왕으로 하고 지냈는데 예종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의왕후는 또 권력이 약해진 거고 또 자기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은 거예요. 수렴청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의경세자의 또 아들이 월산군하고 자을산군이에요. 월산군하고 자을산군. 그런데 이 강령전에서 한명회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다음 보위를 논의하면서 그 다음 보위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자을산군에게 왕위를 주는 거예요. 그 자을산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이에요. 그 사람이 성종이에요. 근데 월산대군이라고 아는 그 월산군이 그 당시에 형으로 있었고 상당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말도 잘 타고 활쏘기도 나가고 되게 건강했는데 정의왕후가 세조가 이 자을산군 손주를 더 귀여워하고 어여뺐다. 그리고 또 월산군은 몸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자을산군한테 보위를 잇는데 신하들에게 어떤 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죠. 한명회는 완전 찬성이죠. 왜? 자을산군의 장인이 또 한명회예요. 그러니까 예종의 장인이 한명회고 성종의 장인이 또 한명회예요. 그러니까 정의왕후는 한명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권력의 뒷받침을 해서 수렴청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으로 자을산군이 왕위를 이어왔고 월산대군과 아까 말했던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여생을 풍류와 산천을 유람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언제 왕권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음모에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은 안 했어도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후사를 논의했던 자리가 바로 또 강령전을 우리가 이제 가보셔 보시면 건축물에 담겨져 있던 이야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한명회도 권력을 끝까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성종의 부인이었던 공해왕후, 첫째 왕비죠. 그 사람도 바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한명회도 이제 권력들이 끝까지 이제 가지는 못했고 이제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강령전은 왕의 친전이면서 이제 어떤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 또 정의왕후가 다음 후위를 논의하면서 했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태전입니다. 이 교태전은 또 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으로서 왕과 왕비가 함께 이제 공식 내외정부와 함께 이제 의례를 했던 것, 행사를 치렀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선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그 왕실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왕비의 침전인 것이죠. 왕비의 침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어떤 상량문에서 침전이라고 나왔대요. 언제 그렇게 명확하게도 나와 있고, 그 이름에서 교태라는 말 때문에 왕비가 그 왕과 어떤 그 남녀의 어떤 것을 묘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전혀 교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 교태는 주역의 태편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가 바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천지 만물이 교차한다,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주와 신하가 이 덕과 지혜로서 만나는 것, 교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남녀의 음양의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주역의 의미로서 만들었습니다. 제 교태전은 그 세종 때 그 지어진 건데, 이 세종 때 그 지어졌을 때 그 첫 거기에 머물렀던 주인은 바로 소은왕후입니다. 이 소은왕후는 세종의 비였어요. 조선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8명에 공주를 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종하고. 그래서 교태전에서는 그 분이 이제 그 주인으로서 그 왕비의 침전으로 거주했지만, 사실 소은왕후는 아주 비참한,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으로 아마 이 교태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세종은 태종의 이제 그 셋째 아들인가 그렇잖아요. 그 왕세자가 아니었죠. 세종은 왕세자가 아니었고 양녕대군이 왕세자였었죠. 그런데 양녕대군이 그 태종의 그 눈밖에 나는 거죠. 하도 하여튼 사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 폐위를 시키고 이제 세종이 이제 왕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은왕후는 세자빈이었다가 부인으로서 처음엔 대군의 부인이었다가 그다음에 세자빈이 됐다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소은왕후의 집안에서는 경사였겠죠. 그 심씨 집안에서는 이제 그런 그 곳이 바로 이제 그 교태전에 있었는데, 소은왕후의 아버지, 아까도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소은왕후가 아까 그 소은왕후의 아버지가 바로 그 시몬이란 분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태종이 강상이라는 자기의 그 부하를 거열령으로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고문을 하도 심하게 하면서 결국 나왔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태종은 그의 입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수령을 8번이나 했겠죠? 그래서 못 견뎌서 결국은 시몬이 어떤 배우자로 이제 그 이름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상에는 이제 그렇게 죽게 되고, 시몬은 소은왕후가 되고서 그 아버지는 국구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영의정이 되는 거죠. 영의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 지 4개월 만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4개월 만에 영의정이 되자마자 죽게 된 분이 소은왕후의 장인인 거죠. 그래서 그 세종이 왕이고 왕비의 아버지가 영의정인데도 태종이 영의정 된 지 4개월 만에 사약을 내려서 죽기에 이제 함께 됩니다. 그 소은왕후가 교태전에서 이제 그 거쳐 함께 되는 것이죠. 이 태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천한들도 이제 싹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이제 주위의 외척 세력들을 다 모조리 다 이제 몰아내고, 세종이 왕권만 갖고 제대로 하고 싶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이 태종이고, 또 부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사욕을 저질렀던 왕이 또 태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비의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을 당했던 소원왕후, 자기 친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분이 교태전에 이제 계셨던 분입니다. 이 소원왕후의 가족들은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노비 문서에서 지워져요. 소원왕후의 가족들도 전부 다 노비로 만들거든요. 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유배 보내고도 합니다. 태종이. 그래서 문종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시몬은 3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집안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잔반, 토반, 이렇게까지 이제 되면은 이제 회복을 시켜가지고 힘이 없을 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미산 굴뚝이죠. 후원들이 다른 궁궐들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경복궁은 그런 후원의 넓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전 뒤에 교태전 뒤에 저렇게 이제 아미산이라는 거를 만들고서 굴뚝에 저렇게 이제 장식을 아름답게 해서 후원의 역할로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경회루. 이 경회루는 아까 전 시간에 말했듯이 법회도 열고 막 그랬다고 그랬었죠. 이 경회루는 태조 때 만들어졌는데 루가 좀 기울어졌나 봐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때 이제 고치게 되는데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경회루를 만든 게 지금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고 연못도 크게 하고 해서 지었던 것이 경회루고, 경회라는 거는 왕과 신하가 만나는 기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신이 서로 덕과 지혜로 만난다, 이런 또 의미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회루고, 주로 근데 사실은 연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 때는 여기다 용주라는 배도 만들어서 띄우고, 붉은 비단을 경회루 둘레에 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 흥청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 또 경회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회루는 또 복구를 고종 때 하고 나서 정학순이라는 사람이 주역의 원리에 입각해서 경회루는 건설된 거다, 설계된 거다라고 또 의미 비유가 돼서 좀 더 상당히 경회루가 위상되게끔 우리가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또 경회루이기도 합니다. 이 경회루에서는 연산군 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산군과 흥청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경회루는 연산 일기를 보면 경회루에 자주 잔치를 연산군이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연못가에 산도, 아주 높은 산은 아니겠죠. 구름 같은 산도 만들고, 또 연못가에 막 배도 띄우고, 또 그러면서 막 상당히 좀 이렇게 낭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연산군 말년에 보냈나 봅니다. 막 기록에 의하면은 운평, 흥청 이런 기생들을 약 3,000인을 거느리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3,000인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죠. 그냥 상당히 많았던 그런 기생들이 들어갔었나 보죠. 그래서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은 어쨌든 기행, 음행 이런 것들이 아주 저질렀던 사람이 또 연산군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막 흥에 겨워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흥청망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때 흥청망청할 때 흥청이 바로 연산군이 데리고 같이 유흥을 즐겼던 사람들이 흥청이라는 기생이죠. 전국에서 채용사라는 관리를 두고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한 집단을 갖다가 운평회라고 하고, 거기 운평에서 또 더 아름다운 재색을 갖춘 예술적인 재능도 갖춘 기생들을 뽑은 사람들이 흥청회라고 하는 거죠. 그 흥청들을 데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이제 연산군이 이제 노는 모습들을 보고서 백성들이 비유했던 게 흥청망청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유래가 된 것이죠. 장록수라는 여자도 흥청 출신으로서 국정농단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고 분명히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보기에 연산군이 그 흥청을 대동하고서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얘기했던 얘기가 흥청 망해버려라 했던 게 이제 계속 구전되면서 흥청망청 한다고 표현된 거죠. 흥청이 망해버려라라고 원성이 담긴 저주인 말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던 경회로에서 흥청과 함께 놀았던 연산군을 비유했던 말이 됐습니다. 또 이 경회로 아래에서 아까 얘기했던 단종이 이 세조에게 국세를 넘겼던 자리가 또 경회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경회로는 고종 때 다시 만들면서 다 이렇게 중건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원래 때는 아닙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런 경회로 그리고 창덕궁의 주요 건물들, 창경궁, 헌인릉, 그리고 권원릉 이런 것들은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다 설계하고 지은 거예요. 그 박자청이라는 사람은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냐면은 그 노비가 정이품 공조 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가능치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는 실력과 어떤 능력이 인정되면 조선 초기에서는 다 발탁이 돼가지고 정이품 있는 그런 정말 높은 관직까지들 갖게 됐습니다. 이 박자청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태조 때 박자청이 경복궁의 수문장이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 함부로 거기를 그냥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박자청이 못 들어오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박자청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태조가 너무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호위 군관으로 자리를 더 배치시켜요. 호위 군관으로. 그리고 태종 때는 다시 이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공조 판서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태종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했던 또 포악했던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공조판서 정이품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박자청이 이런 경회로도 짓게 되고 창덕궁을 많은 건물들을 짓게 이제 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자청은 한양에 있는 많은 건물을 지었다면 정도전은 한양의 도성을 어떤 건설했던 사람이라면 직접 토목 건축하는 박자청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지배했던 엄격한 사회였지만은 조선 초기엔 이렇게 어떤 큰 벼슬을 내렸던 이런 어떤 유연한 정말로 어떤 유교조의 이상적인 사회도 이런 정치로서 폈던 것이 조선 후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비 출신 장영실도 있죠. 그분도 종산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이 분위기가 조선 후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거로 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